종로 모교서평 저자를 만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2회입니다. 오늘의 주제 도서는 정수복 선생님의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입니다. 정수복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가 원고지로 7,000매고 책으로 4권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학문 중에서 자기 학문의 역사가 어느 분야에 있을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별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경제사는 있어도 한국 경제학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학사라는 게 가능할까? 도 의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정수복 선생님은 한국에서 사회학이 대학이 생긴 지 한 75년 정도 되고, 사회학회가 생긴 지 한 60년 되고, 1906년에 선생님 책에 보면 이인직이 사회학이라는 말을 처음에 했고, 한 100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역사로 쓰셨습니다. 그것도 10년에 걸쳐서 4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학문 분야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런 대업을 이루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0년에 걸쳐서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대장정을 생각을 하셨고, 그간에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난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10년 동안 이걸 이어오신 그런 선생님의 학문적 역사 속에서 아마 하나의 꽃을 피우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마무리하셨는지 10년간의 역사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0년이라고 그러니까 한 2012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10년 정도 되네요. 제가 사회학을 공부한 건 1970년대 말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유학을 했고, 90년대 한국에서 활동하다 2000년대 또 파리에서 10년 체류했고 2011년에 돌아와서 그 이후에 10년을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 집필에 바친 건데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는 학문의 역사를 알아야지 자기 자신의 학문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1980년대 프랑스에 유학할 때도 프랑스 사회학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사회학사를 공부할 때는 고전사회학이라고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 듀르케임, 베이버, 또 그 조금 이전에 막스 이 세 사람을 고전사회학자로 모시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50년대, 60년대 이후 미국 사회학을 그냥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듀르케임이나 베이버는 1920년대에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20년, 1차 대전 끝나고 1945년 2차 대전 사이가 공백이 됩니다. 그 시기에 사회학이 어땠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근현대 사회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프랑스 유학했을 때 듀르케임까지는 대부분 사회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 사회학의 역사, 현대 사회학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귀국하자마자 처음 쓴 논문 중에 하나가 프랑스 사회학의 지성사. 이걸 1989년에 써서 90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라는 걸로 이제 확대가 된 거고, 한국 사회학의 역사를 알려면은 당연히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1906년 이인직이 사회학이라는 걸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역사를 다루게 됐고, 한국 사회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일본 사회의 역사, 일본 사회의 역사는 또 독일 사회의 역사를 많이 이렇게 답습했기 때문에 독일 사회의 역사, 그 다음에 프랑스 사회의 역사, 영국 사회의 역사, 미국 사회의 역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계 사회학의 역사 안에 한국 사회학의 역사를 집어넣고, 그 이후에 70년대 이후 제가 배웠던 그 사회학의 역사를 집어넣어서 제가 지금 사회학자로서 위치하고 있는 그 학사에서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조준해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10년 동안 거기에 매달렸죠. 그래서 한 2015년경에 중간 결산을 하고 너무 지쳐서 2016년경에 이제 그 책을 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 타진을 해보니까
출판사에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좀 더 확대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써보자 해가지고 나머지 5년을 또 바쳐가지고 그 한 권짜리 책을 4권으로 확장하게 됐죠. 그래서 또 출판사에다 또 문의를 해보니까 큰 출판사들, 한국의 대표적인 굴지의 출판사들이 모두 참 좋은 책이고 내야 되지만 우리가 여력이 없다. 좋은 책이지만. 그래서 이제 묵혀두고 있다가 겨우 이제 그 한국사회학회하고 포항공대 융합문명연구원의 출판 지원을 받아서 가까스로 나오게 된 거죠. 네. 제 전공이 사학사인데요. 이제 역사학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한테 논문을 쓰려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연구사다. 네. 이제 연구사부터 정리를 해야 네가 뭘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역사를 알아야 그렇죠. 자기 학문의 길을 열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사회학사를 쓰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구사를 총정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사람들이 대부분의 전문의 학자들은 자기 연구를 하지 그런 연구는 감이 엄두가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 세계에 아마 자기 나라 사회학사를 쓴 데가 있을까? 아마 독일도 이거 거의 할 생각 못 할 거예요. 일본도 아마 있는가 없는가부터가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굉장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후학들한테 굉장히 좋은 학문적 징검다리를 놓으셨고 아마 그 이후에 아마 그 발자국을 따라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아마 이 책을 기획하셨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4권의 선생님 나름대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통사, 그러니까 세계사회학과 한국사회학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통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한국사회학을.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 중심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선생님은 사마천의 기전체, 네. 기전체라는 게 본기와 열전을 합해서 기전체라고 그러잖아요. 1권이 아마 통사가 본기에 해당한다면 2권, 3권, 4권은 대표적인 사회학자의 열전을 쓴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이거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마 자기 학술사를 정리하는 하나의 사마천이 역사라는 의 아버지거든요.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첫 돌을 놓은 건데 선생님은 학술사에서 하나의 첫 돌을 놓은 것 같아요. 다른 학문에서도 아마 이렇게 본기를 쓰고 열전을 쓰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형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구상을 하셨는지 이 책 전체 구조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독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사회학의 역사를 연구한 분들이 앞서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한국 사회학의 역사를 통틀어서 다 쓴 건 아니지만은 한국 사회학 내에 뭐 정치사회학, 종교사회학, 가족사회학, 산업사회학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그 분야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주제로 어떤 논문을 썼는지 그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어떤 주제들이 부침했는지 이런 그 주제별 역사들이 각각의 그 전공하는 분들에서 쓰여졌죠. 말하자면 자기 전공 분야에서 선행 연구들이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관한 연구들이었죠. 주로 주제의 변동과 그 논문 편수의 증감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분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연구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학회에서도 했고 한국학술원에서도 했고 이화여자대학 한국연구원에서도 했고 그런 주제별 연구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려면은 그런 주제별이 아니라 사회학 전체를 한번 그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통사라고 해서 이제 1906년 이인직의 사회학이라는 그 학문을 소개한 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 봐야 되겠다. 그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학문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학자들이 거의 가입해서 만들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학자들, 대표적인 학자들 그 시기별로 또 학파별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인가를 선정하고 그분을 잘 연구하다 보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 시대 학문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저는 이제 전기적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접근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거기는 아예 대가들을 이제 심리학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가들 몇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저긴 오토바이오그래피입니다. 자기 학문적인 자서전을 쓰게 합니다. 내가 이런 주제에 왜 관심을 갖고 그 이전에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불만을 가져서 이런 가설을 가지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게 쭉 몇 년에 한 번씩 편집해서 여러 권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학자에 대한 그 평전들은 여러 개가 있죠. 뭐 막스에 관한 평전은 굉장히 많고 베이버 듀르켄 평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회학에서는 정작 그 사회학자들에 대한 평전이 별로 없었어요. 이상백 선생에 관한 연구가 한두 편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대표적인 학자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그 학자가 그 상황, 학문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런 데서 사회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이론을 써서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주요 학자들을 이제 선정하게 됐죠. 그래서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초창기에 처음 서울대학교에 만든 이상백 교수로부터 해서 그분이 이제 그 후학들을 키우면서 길러낸 이만갑, 이혜영, 김경동이라는 세 학자들을 한국의 주류 사회학, 미국 사회학을 한국 사회학에 수용해서 한국 나름대로 한국적인 사회학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분들을 이제 주류 사회학이라 했고요. 그런 학문적인 풍토에 좀 반기를 들고 한국의 그 정치적인 그 억압 상황이라든지 분단 상황이라든지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도시화나 빈민층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가지고 발언하는 그 사회학자들이 70년대 중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80년대는 굉장히 강화됐고 90년대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그런 걸 대표하는 분으로 이효재 선생님, 한완상 선생님, 그 다음에 저기 김진규 선생님 세 분을 다루면은 이 한국의 비판 사회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원로서부터 따지면 이효재, 한완상, 김진규 이렇게 세 분을 다루게 됐죠. 그 다음에 미국 사회학에 대한 그 비판과 다른 길의 모색이 비판 사회학과 더불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근데 되게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그 유행했던 근대화 이론이라는 건 그냥 전통이라는 한 묶음 속에 한 나라의 고유한 역사를 다 묻어버리고 전통에서 근대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일반적인 법칙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한국의 고유한 특성을 알 수가 없다. 한국은 식민지 체제였고 한중일 동아시아 체제에서 가계 역할을 냈고 그다음에 전쟁을 겪었고 반공 체제를 이렇게 겪었고 급속한 산업화를 했다. 이런 특수한 한국 사회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조사 방법론이나 통계 분석을 해갖고는 한국의 사회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사회사 혹은 역사사회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그 부분에 많은 젊은 학도들이 공감을 하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역사사회학 분야를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또 대표적인 학자들인가를 봤더니 가족사를 중심으로 연구한 최재석 교수님이 일찍이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 근현대사 일반을 다룬 독립운동사와 한국 지성사와 한국의 그 역사 일반을 폭넓게 다룬 신용화 선생님.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하셨지만 기독교의 그 전파와 한국 사회 근대화 과정에서 시작해서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유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따져보기도 하고 문화적 변동을 따져보기도 하는 그런 좀 이론적인 역사 사회학을 한 박용신 교수 이 세 분을 이제 다루게 돼서 그렇게 이제 통사 이후에 세계사회학과 그 영덕불 사회학, 그 다음에 비서구 사회학의 역사를 다루고 한국 사회학 통사를 다룬 다음에 이상백, 이만갑, 이혜영, 김경동, 그 다음에 배영광 선생님이라고 이상백 선생님하고 좀 차이가 나지만 두 번째 사회학자로 경북대학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2권을 차지하고 3권은 말하자면 아까 말한 이효재, 한완상, 김진규, 4권은 이제 최재석, 신용화, 박영신 이렇게 돼서 이제 4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학자는 11분을 다루시잖아요. 네. 무슨 축구도 아니고 11명 딱 그렇게 됐네요. 왜 사회학 대표를 11분을 했을까? 거기서 빠진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한국 사회학의 계보를 만드셨잖아요. 계보라고 할 수 있죠. 계보학이라는 말을 붙였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면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모든 것은 다 과거가 있지만 역사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가가 써야 과거가 역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의 이름이 나와야 사회학자로서 역사로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학을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선생님이 아카데미 사회학, 그 다음에 비판적 사회학, 역사사회. 역사적 사회학, 예. 그러니까 사회사 이렇게 딱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걸쳐 있는 부분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좀 뭔가 사람의 저기 성향이나 아니면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예. 그거를 이제 푸코는 계보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계보가 아니라 계보학, 그러니까 연속성이 아니라 단선적인 게 아니라 뭔가 불연속적이고 단층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역사가 되지 못한 과거를 재인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계보를 만들었는데 푸크적 의미에서 계보학적인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고민은 안 하셨나.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좀 아래로부터의 사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를 왜 학술사가 아니라 지성사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문과 현실과의 관계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하나의 역사로 보신 거잖아요. 예. 단순히 이제 그 아카데미즘 속에서의 사회학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들어가고 나오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고 예, 그거에 대한 그럼요. 보완 작업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이 체제 형식에 대해서 한번 끝난 다음에 이제 일단 일단락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에 푸코적 의미에서 개박적으로 이걸 본다면 어떻게 만약 그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예, 김기봉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왜 11사람이고 왜 3개의 학파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 쓰면서 맨 앞에다가 역사라는 건 결정판이 없다. 그 역사의 시대에 따라서 역사 해석은 또 달라질 수 있고 역사학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결정판이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앞에다 밝혀놨고요. 그 다음에 11명의 역사를, 사회학자를 다루었다고 하지만은 그분과 관련된 주변에 비슷한 그 경향의 학문을 한 사람들을 동료들이나 제자들, 후학들을 쭉 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 11명, 주인공이 11명이지 등장하는 인물은 제가 1권만 여기 그 색인 뒤에 찾아보기를 다 제가 자세하게 만들었는데 1권에 한국 사회학자 몇 명이 등장하냐 보니까 125명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11명이지 한국 사회학자 가운데 나름대로 연구한 분들은 다 언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11명 가운데 나도 끼어야 되는데 나는 빠져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러이러한 분들을, 여러분들 이름을 거명하고 그분들은 들어갈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내가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분이 다루면은 다음번에 또 종합될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사람의 제3자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걸 밝혔고요. 그 다음에 3개의 학파로 나눴지만 다른 학파들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책에다 밝혀놨는데 2000년대 들어서 문화가 강조되면서 문화사회학회라는 게 생기고 기존의 학회들이랑은 달리 사회학 안에서 문화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그 요인을 가지고 다른 경제도 정치도 뭐 또 종교도 설명하는 거죠. 문화사회학이라는 게 문화에 대한 사회학이라 문화를 가지고 다른 영역을 설명하는. 그래서 문화사회학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하자면 하나의 등장하는 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업적을 내고 중요한 이론적인 작업을 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음, 또 페미니스트 사회학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네, 이효재 선생님이 거기에 속하지만은 그 후학들에 의해서 가족 여성 사회학 같은 것이 많이 나왔고 꼭 사회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또 하나의 문화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좀 사회과학, 인문과학 합쳐서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제가 책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학파에 들어가지 않은 학파로 가능성 있는 학파들이 여러 개가 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뚜렷해지면은 여기에 편입될 수 있다는 걸 열어놓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인지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뭔가 이렇게 테두리를 해놓고 그것이 진화하는 방식이든지 뭐 분화하는 방식이든지 뭔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선생님 나름대로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류 사회학, 네. 제도권의 사회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안티테제로 비판적 사회학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공간, 네. 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렇죠. 사회학적인 고민을 한 거고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종합적이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사회학계에서 네. 일반적으로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뚜렷하게 명시적으로 한 것이지 네.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창안한 건 아니죠. 학회 내에서 그렇죠. 하늘 안에 일반적으로 새로운 거 없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더 뚜렷하게 이렇게 학자들을 선정하고 그걸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책 읽기에 이 책의 가장 큰 화두가 뭘까? 많은 여러 개가 네. 있지만 그걸 이제 굳이 하나를 얘기한다면 서양 사회학사에서 한국 사회학사로의 전환. 이제 그러려면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한국 사회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는가? 아니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게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사회학이란 학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책 전부가 한국 사회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연 한국 사회학이라 할 때 한국 사회학이 뭐냐?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네 권을 쓰시면서 나름대로 한국 사회학이란 이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예. 뭐가 있을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책을 쓰면서 이제 1, 2, 3, 4권 맨 앞에다가 헌사를 썼는데 그 헌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회학을 꿈꾸는 모든 분들과 그 사회의 새로운 사회학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분들과 그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그래서 저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그냥 학문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더 살기 편하게 또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회학의 새로운 미래와 미래의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사회학이라는 건 사회학 학문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 참여한 학자들이 있겠고 한국 사회는 한국의 그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같이 공동의 체험을 가지고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공동의 기여를 가지고 우리말로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소름과 기쁨과 행복과 불행을 느끼고 살아온 우리 한국인의 공동체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연관을 저는 중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사회학을 연구하려면 한국 사회학자들이 학문 공동체, 학회를 중심으로 하고 대학의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하고 학회 저널이 있고 출판물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만 연구하면 학술사인데 그것이 한국 사회가 한말 이후 대한제국 거치면서 식민지화되고 식민지 거치면서 해방되고 전쟁 거치고 그다음에 분단 체제를 이루면서 산업화하고 그다음에 도시화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화하고 해서 오늘날까지 정보화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온 역사. 이 고유한 한국의 역사가 있거든요. 예. 한국 사회학자는 다른 것도 연구해야 되지만 한국 사회학 공동체는 우리의 역사적 체험과 현실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그거를 연구 결과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거죠. 이건 한국 사회학 공동체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한국 사회의 고유한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사회라는 일반적인 현상을 연구하면 동시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학은 보편적인 사회라는 걸 연구하지만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그 사회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사회란 이렇게 돌아가고 무엇가 문제이고 그 문제는 왜 이렇게 생긴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사회학 공동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학회와 음. 한국 사회라는 인간의 공동체 두 음.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 사회는 기억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역사 공동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어, 한글이라는 한국어를 가지고 사유하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영어로 쓴, 미국 학회에 쓴 것들, 그 다음에 한국 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쓴 영어 논문들, 그것도 크게 보면 한국 사회학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저는 우리말로 우리 현상을 우리답게 연구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그런 지식 체계, 그걸 전 한국 사회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삼분과 체제예요. 이제 역사학을 한국사, 자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나누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게 거의 그 성역처럼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이제 서양사 학자고 서양사 학자가 한국사를 하게 되면 이건 뭔가 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한국적 좀 이렇게 자기 영역을 넘어서 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반론이 뭐냐면 사회학에 그런 게 있느냐? 한국 사회학, 동양 사회학, 서양 사회학이라는 게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반론을 하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한국인이든 한국의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학 일반 이론을 가지고 연구조사를 하든 아니면 뭔가 분석을 하든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꼭 한국 사회학이라고 그런 거를 한국이라는 걸 앞에서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사회학자로서의 정체성이지 모든 사회학자는 자기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고 자기가 사는 사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을 꼭 붙일 수 있는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선생님 책 보면 이제 스카이의 사회학 교수들을 보라 이거죠. 대부분이 미국 박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의 이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전달하고 일종의 수입 상인 내지는 누구는 뭐 비판적인 매판 제국지 매판 사회학자란 매판 사회학자라는 말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아니면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그것 때문에 그걸 쓰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 사회학이란 말을 쓰는 거고 그런 것 자체를 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학이라는 게 있느냐. 오히려 발달된 이론이나 개념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아요. 네? 그게 예를 들면 그거를 선생님 책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기절이 많은데 한국의 사회학하냐 사회학의 한국하냐 근데 선생님은 어느 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학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두 개가 동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사회학의 한국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지금 우리가 하는 사회학을 포함해서 현대 학문이라는 거는 한말 대한제국 시기에 시작해서 20세기에 출발한 서양의 학문을 유입해서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한 세기 정도 이상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전부 다 서양 학문을 우리 나름대로 수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회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 학문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자기 학문을 할 것이냐. 네, 일반적인 문제죠. 일반적인 문제고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학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비롯돼야 되고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거라면은 17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일찍이 국민국가, 내션 스테이트 단위로 쪼개져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유럽연합이 돼서 그것이 느슨해졌지만 아직도 프랑스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말로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나 트랜스내셔널 소시올로지나 그런 트랜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 거와 구별되게 여전히
각 국민 국가별로 나누어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국 사회학은 영국 사회학의 특성, 독일 사회학은 독일 사회학의 특성, 미국 사회학은 미국 사회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든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나왔다면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나왔고 프랑스에서는 브루디에가 나왔는데 각각 자기 사회를 연구하다가 독특한 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회에 적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설명을 갖는다 해서 그 이론이 보편성을 갖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독일 사회학이 아니라 세계 사회학자라고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학도 마찬가지. 한국 사회학자들도 미국에서 나온 이론은 미국이 독립한 지 1776년 이후 독립을 해서 그 이후에 2세기, 3세기도 안 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식민지 경험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기는 대국이고 세계적인 나라 우리는 변방 국가였다가 지금 중심부로 진입하는 국가고 역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물리학은 그런 대로 미국 물리학과 한국 물리학이 토통할 수 있지만은 문화과학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행위를 할 때 자기가 똑같이 사람들을 뺨을 때리더라도 좋다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 나쁘다고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붙인 의미가 인류학자들이 연구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그것도 서양에는 17세기에 국민국가가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는 프로토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신용화 선생님은 원민족 국가라는 게 있었거든요. 삼국시대 이후라고 보면 하나라가 된 게 통일신라, 고려, 조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역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저는 한국 사회를 알기 위해서 적어도 세 사회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한국 사회학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회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회를 잘 알기 위해서는 자기 사회를 잘 연구해야 되지만은 자기 사회와 영 다른 나라 사회를 또 연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프랑스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와 비슷하지만은 그러면서 다른 사회. 그것이 저한테 일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사회를 항상 비교하면서 그 이 사회도 연구하고 저 사회도 연구해서 비교 역사 사회학을 해야지 한국 사회학의 특성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계 사회학이 있을 뿐이지 한국 사회학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자연과학과 다르게 문화적인 역사적인 차원을 갖기 때문에 독특한 현상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회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와 비교 역사 사회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답할 수 있고 사회학을 한국화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서양에서 온 것인데 우리의 언어와 관습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연구 방법론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또 이론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론과 방법론과 그 대상을 우리나라대로 확정해서 우리 학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사회학화 그거는 사회학자라면 누구나 하는 거죠. 한국을 어떻게 하면 사회학적으로 잘 설명해가지고 명확하게 그 인식을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어떤 그 이해를 하고 갈등이 있으면 처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한국이라는 그 하나의 역사적 단위와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상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회학자는 그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사회학이라는 보편적인 학문과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현상을 부단히 오가면서 그 다음에 비슷한 사회 하나, 영 다른 사회 하나를 또 걸치면서 계속 나가면서 이제 변화해 나가는 현실을 이해하고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다. 사회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학에도 굉장히 비슷한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사회학이던 근대 학문 자체가 거의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네. 이론이나 개념들이 그들에서 그렇죠.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일정한 보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배워요. 이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정을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네. 뭐 인권이든 네. 자유든 평등이든 개인주의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이제 근대적 네. 보편성이죠. 네. 그거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어렵죠. 같아요. 네. 이제 그 고민을 한 사람이 이제 차크라바르티는 네.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게 이제 네. 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인데 음. 결국은 언어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가 인식을 지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가 서구의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학문을 하는 하에 있어서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에서 이제 이런 논문이 있어요.
서구 중심주의를 없는 역사학이 가능한가?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에피스테메 자체가 네, 그렇죠. 서구 중심주의라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떨치고 학문할 수가 있는가? 이게 딜레마죠. 이거 이제 차크라바르티는 뭐라냐면 필요 불가결하지만 부적절하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는 거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차크라바르티는 유럽의 지방화라고 그랬어요. 프로빈셜라이징. 네. 근데 똑같은 게 선생님 책에 네.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의 사약을 지방화하기. 지방화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사약의 대부분의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해오고 연대 같으면 시카고 학파가 네. 이제 어느 뭐 선생님 와서 그러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연대 보니까 여기 시카고 마피아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네. 네? 네.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자기가 메이저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되려면 네. 미국 가서 공부를 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죠. 학문 생태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 예를 들면 미국의 사회학을 어떻게 지방화할 것인가?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은 그 이론을 한국 사회라는 공간성 속에서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로만 이제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차크라바르티식으로 말하면 그쪽 공간에 대한 특수성에서 나온 것을 보편성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방인데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지방인데 그 이론 자체 안에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메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축적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입하는 구조로 됐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지. 그러니까 지방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4권을 쓰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탈식민주의적 사약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식으로 좀 한번 답을 찾으셨나요? 글쎄요, 제가 그 1권, 4권을 쓰면서 네. 통사와 각 대표적인 학자만 쓴 게 아니라 네. 각 권마다 그 부록을 붙여놨거든요. 그 중에 네. 하나가 2권에 붙어 있나요? 2권에 붙어 있는 부록이 한국사회학의 지형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2권 부록에. 예. 그거는 한국사회학자들이 우리 나름대로 한국사회학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해왔는가를 쭉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럼 초창기에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 서양 사회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고전 이론가들, 막스, 베이버, 듀르켐 이 사람들이 사회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했는가 그거를 계속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으로 갔으니까 파슨스라는 사람, 뭐 또 갈등 이론, 다렌돌프라는 사람, 하버마스라는 사람, 기든스라는 사람, 세계적인 이론가들을 또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나 또 연구를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설명도 할 수 있지만 계속 그 사람들 이해하기에 바빠가지고 평생 다 보내다 보니 자기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능가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해설사가 돼버리고 네. 옛날에 공자 맹자 주석다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네.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도 그 전에 세상을 보는 방식이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으니까 네. 그런 그 전통 사상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자 네. 이런 사람들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시도를 하신 거네요. 예. 근데 그것도 또 해보다 보니까 그것도 그 유교 경전 해석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사회학과 관련되는 부분을 따가지고 해설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을 설명하는 작업까지는 못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연구해보자 해서 경험적인 연구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보다 보니까 경험적 연구는 쌓이는데 아직 이론적으로 뚜렷하게 한국 사회의 이론은 무엇인 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이론들을 많이 포용하되 그것들을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 맞게 수정, 보완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그 이론들이 개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수정 보완하는 작업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뭐 기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노사관계 설명할 때 그런 말을 써가지고 그 초기 제약이 중요하다라든지 뭐 기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뭐 그런 개념을 한국 사회학의 용어로 써보자라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기 이원론이라는 게 있다 한국에는
그래서 이와 기의 싸움으로 한국 사회를 설명해 보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시도들은 있지만은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현실을 얼만큼 설명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는 그 미완의 작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사회학의 그 완성된 이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완의 여정이라고 그랬죠. 질문하신 그럼 미국 사회학을 지방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한국에 왜냐하면 한국의 주요 사회학은 이상백 선생님이 사회학과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분들은 초창기 분들은 전부 일본에서 공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회학을 주로 많이 했죠.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해방되고 나 보니까 이제는 독일이 패전 국가가 되고 미국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패권 국가가 됐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아차리고 55년, 56년 이때는 미국이 그 제3세계 학자들을 많이 초빙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포드 재단이나 미국 국무성 재단, 국무성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55년, 56년에 이만갑, 이혜영 이 두 분이 한 분은 코넬 대학, 한 분은 저기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가서 그 당시 50년대 중반에 미국 사회조사 방법론과 미국 사회학을 배워 갖고 왔죠. 그때부터 한국 사회학은 미국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Americanizing of Korean Sociology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학을 하려면 미국 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주류가 돼가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온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역사학과 결합된 사회학을 하자. 그다음에 유럽이나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데로도 가고 그다음에 뭐 인도나 폴란드 같은 데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3세계에 가서 연구할 수 있다 하는 생각들도 나오게 된 게 오늘날이죠.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학계라는 거는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학과의 구성은 뭐 학생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학과가 전국에 한 40개 정도 있는데 그 사회학과의 교수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미 서울대학 중심 그다음에 미국 유학 중심자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그 선후배 따지고 출신 대학 따지고 유학국 따져서 그분들이 계속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학은 미국화가 되어 있는데 그 미국 사회학을 지방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미국에서 유학하지 않은 그 학자들, 그다음에 주류 미국에 유학했더라도 미국의 주류 사회학을 따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적인 작업을 자기들끼리 연대해서 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학 내에서의 그 영향력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학의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인문학 분야, 인류학이나 심리학이나 경제학도 다 인문사회학 분야하고 연결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학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인문사회과학 중에 종합학문이고 기초학문이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그 사회학에서 미국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주류 사회학자들, 비판 사회학자들과 역사 사회학자들, 또 문화 사회학자들 이런 분들이 다른 분야 학문이랑 연대해서 미국 주류 사회학이 아닌 다른 사회학적 흐름이나 연구가 훨씬 더 한국 사회를 더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렇게 돼서 그 주류 사회학의 패러다임이 흔들려서 많은 대학원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또 학문의 뜻을 두는 사람들이 주류 사회학의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고 비판 역사, 기타 다른 사회학의 패러다임을 따르고 그거는 꼭 미국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이나 러시아나 뭐 라틴 아메리카나 인도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더 진실에 가까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학계라는 것도 말하자면 그 씨름판처럼 판입니다. 장이라고 이제 부르되는 장이라고 그러는데 장에서 어떤 권력 다툼에 의해서 한국 사회학계 내 여러 대학에 그 미국 사회학의 주류 사회학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공존하면서 저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장악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이 이제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비판 사회학과 역사 사회학을 종합하되 주류 사회학을 수용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을 하되 서로서로 영향을 미쳐야지
나는 역사사회학이니까 비판사회학이나 주류사회학 하는 건 모르고 그냥 역사 자료만 보고 한국의 역사만 연구한다. 이러면 이게 영향력이 없거든요. 네. 주류사회학도 마찬가지. 한국 사회 현실에서 문제되는 걸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바꿀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도 만드는 이런 정책사회학도 하고 또 비판적인 의식 가진 사람과 대화도 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고 비판사회학도 마찬가지. 역사사회학이나 주류사회학과 대화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학계의 여러 그 세 개의 패러다임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패러다임들이 공존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누가 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잘못하는 부분 서로 배워가면서 이렇게 공존과 경쟁 체제로 한국 사회학계가 재구성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현재같이 아카데믹 사회학, 미국 사회학의 주류가 돼서 나머지는 거의 배제되는 상황. 겨우 생존하는 상황에서는 이 미국 사회학의 그 지방화를 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하여튼, 김종영 선생님이 네.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그 한국의 사회학자는 그 선진, 유럽이든, 특히 미국이죠. 미국에 이론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하고, 그 양다리 걸치다가, 근데 그 양다리가 트랜스내셔널 한 게 아니라, 결국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예.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지배받는 지배자라는 학문적 구조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 특히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국에서는 지배자가 되는.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학의 이제 병폐다. 이제 그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게 정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근대 학문, 한국의 근대 학문 이제 100년 정도 된 거잖아요. 예. 세 세대가 이제 축적이 된 거죠.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한 집안에서 음악가가 나오려면 그렇죠. 3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양다리 걸치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자생적인 학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한국의 사회학이 그렇게 될까? 이게 지금, 이게 때는 된 것 같은데, 지금 과연 대학의 사회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지금 사회학이 위기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보다는 사회복지학과 쪽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뭐 이건 하나는 없어도 사회복지학과는 남는다든지, 아니면 통폐학이 되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좀, 사회학이 한때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사회학이 그렇게 잘 나가는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는 좀 정말 뭔가 해볼 만한 단계, 100년이 거의 지난 단계, 해볼 만한 단계지만 사회학의 미래는 밝은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전반적으로는 대학의 변화와 우리 학계의 변화인데, 대학의 변화라는 거는 대학이 이제 그 기업 모델에 따라서 대학 총장도 말하자면은 그 경영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만든 대학 랭킹 순위 정해가지고 각 대학마다 그 점수 따기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문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학문을 수단화해서 취업할 수 있고 실용적인 학문을 원하게 되고, 이래서 이건 사회학만이 아니라 한국 대학 전체, 한국 학계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안에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특수성이 있겠죠. 말하자면 80년대,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 조절이라든지 도시화라든지 등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학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80년대는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사회운동, 뭐 이념 이런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회학자들이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또 사회학이 중요했는데, 민주화 이후에 이제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그럼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응해서 분석과 그 해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 정보화 사회가 생기면 정보화를 연구했고, 그 다음에 세계화가 되면 세계화를 연구했고, 계속 따라오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일단 그거는 경제학이나 뭐 법학이나 또 이런 분, 또 정치학 하는 분들은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학 하는 분들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학의 그 주요 그 대화 상대자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사회학에 관심을 갖게 해주고, 내가 지금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어렵지?
내가 왜 잘 나가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서 사회학에 대한 관심을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사회학 책을 사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책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70년대, 80년대는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이 사회학 책을 많이 사봤어요. 네. 다른 학자들뿐만 아니라. 근데 사회학자들이 90년대, 2000년대면 전문화돼가지고 논문만 쓰지 네. 동료 학자들이 읽을 논문만 쓰지 일반 시민들이 읽고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반추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쓰지 못했죠. 그래서 제 책 3권에 네. 한국 사회학의 대중화 문제를 여기 부록으로 다뤄놨거든요. 네. 한국 사회학이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은 퍼블릭을 만들어야 된다. 네. 사회학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학 책을 쓰면은 10,000권, 20,000권. 왜 소설은 10만 권, 20만 권 팔리는데 사회학 책은 1000권, 2000권밖에 안 팔리냐. 5,000권, 10,000권, 20,000권 나온 책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글 쓰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연구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퍼블릭 소시알라지, 공공사회학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도 등한시한 거죠. 그래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반 시민들이 공적 시민으로 살아가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양쪽 다 못한 거죠. 그래서 사회학이 살아갈 수 있는 건 그 엄격한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많은 분석을 해서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금 복지사회라는 거는 사회복지학과는 구체적인 서비스, 구체적인 현장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걸 연구하는 것이 복지 정책, 거시적인 복지 정책은 사회학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학도 들어갈 수 있고 정치학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범죄라든지 가족 정책이라든지 여성 정책이라든지 사회학이 관여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제안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한편은 일반 시민들이 불평등을 느낀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 억울하다고 느낀다. 그럼 그런 걸 해명해주고 아하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써야 되죠. 그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회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사회학의 위기는 그 두 가지를 해야지 해결될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굳이 만약에 사회학의 위기를 나눈다면요. 이거를 사회학의 위기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한국 사회학자의 위기로 봐야 될 거냐. 두 개가 또 중첩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학 교수들이 논문을 쓰는데 뭘 글을 쓴다면 독자를 상대로 해서 그렇죠. 상정하고 쓰잖아요. 근데 읽지 않는 심사자나 읽을까 아니면 동료 몇몇 사회학자만 읽는 논문들을 숫자만 늘리는 거지. 그렇죠. 과연 그것이 어느 한 성과를 낳을 것인가, 사회적 임팩트를 낳거나 이펙트를 주느냐, 그런 거는 점점 없어요. 응답하지 않는 사회학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를 벗어나려면 파블릭 소시올로지, 이제 그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쩌면 선생님이 대학에 계셨으면요, 이 네 번 못 쓰셨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대학, 오히려 이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대학을 중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이노베이션을 하고 뭔가 바꾼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작을 못 써요. 이거 그렇게 기다려주질 않아요, 대학이.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문 쓰기,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학자의 위기인데, 근데 사회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 위기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보사회에서 사회학이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사회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근대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 변혁이든 근대성을 설명하든, 근데 이런 사회가, 이런 근대성 자체가 뭔가 좀 바뀌면서, 아니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사회학이란 학문 자체에 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문화사회학이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도권에 있는 사회학은 제대로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미래 사회학은 뭘까? 결국 이 책은 미래 사회학자를 위해서거든, 미래 사회, 한국 사회를 위해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쓰는 사람이 과거를 연구하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거라면 선생님 생각하시는 미래 한국 사회학은 뭐가 돼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회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일반의 문제인데 네. 원래 과학이란 사이언스라는 말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그 자연과학을 말하는 거죠. 그 자연과학이라는 게 베이컨 이후에 뉴턴이나 뭐 통해 가지고 어떤 일반 보편적인 법칙을 실험에 의해서 만들고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지배해서 인간의 더 유익하고 그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게 자연과학의 그 주장인데 인식론인데 이걸 19세기에 꽁트란 사람이 나와서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세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지금의 주류 사회학, 미국 사회학의 주류 사회학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사회학도 사이언스다. 그래서 엄밀한 과학적 실험과 예측력을 가지고 설명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사회과학에서 가장 과학 모델을 따르는 건 경제학이죠. 그다음에 심리학, 사회학도 그렇게 따르고 있고 정치학도 따르고 있고 개별성을 강조하는 게 그래도 인류학 같은 거는 좀 덜하죠. 과학화된 게. 근데 사회학의 주류는 자연과학 모델을 따라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한 세기, 2세기, 2세기 거쳤는데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독일에서 베이버도 나오고 뭐 다른 허머네틱스 해석학적 전통도 나오고 인류학과 비슷한 사회학도 나오고 해가지고 사회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회학 패러다임이 여러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세계체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면관계, 이인관계를 연구하는 사회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안에 연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사회학의 과학 모델을 빨리 버려야 된다. 주류 사회학은 그건데 그리고 일반 시민과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좋은 사회가 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데 사회학자가 그 시민들에게 또 정책 결정자들에게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사회자가 돼야 된다. 지금 김기봉 선생님이 저하고 사회 보고 있는데 사회자가 잘해야지 그 토론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역할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전 사회학은 이제 과학 모델을 버리고 다른 역사학, 철학, 문학도 굉장히 예술, 종교, 자연과학 일부랑 대화하면서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그림, 조감도를 그려주는 게 사회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너무 각 사회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전공으로 쪼개져 가지고 굉장히 분절화된 특수한 지식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범죄사회학이니까 범죄만 해. 나는 가족사회학자니까 가족사회학만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학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데 질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제너럴한 픽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학만이 애초에부터 꽁트에서부터 파슨스에 이르기까지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역사학을 종합하면서 전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게 사회학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학을 과학적 사회학과 대비되는 걸로 인문학적 사회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제가 낸 책 제목이 응답하는 사회학인데 부제가 인문학적 사회학의 귀환이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은 말하자면 사회학 안에 전문화돼서 조그만 그 분과로다가 분절될 게 아니라 사회학 내의 전체적인 통합 어떤 그런 전망을 가지고 다른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일부와 결합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인관계에서부터 세계체제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좀 해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적 그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사회학이 말하자면 대학 내에서 사회 전체 내에서 갖는 위치가 되고 그럴 때 사회학이 살아난다. 그런 걸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책에 보면 이제 한국의 사회학을 만약에 두 개로 나눈다면 실증주의 사회학하고 그렇죠. 인간주의 사회학이잖아요. 이제 실증주의 사회학은 과학적 사회학이고 인간주의 사회학은 어떤 의미에서 인문적 사회학이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결국은 원래 전통은 이제 과학적 사회고 사회조사 방법론이고 자연과학적인 모델이나 법칙을 하려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의 한계 상황에 돌아가 있으니까 다시 인문학적 턴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조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선생님 책이다 보면 이제 사회학자들이 우리 사회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계획, 그렇죠. 인구 정책. 네, 인구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0년대, 70년대 가족계획 사업에 사회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이만갑 선생이나 이혜영 선생이 주로 많이 네, 하셨죠. 많이 이제 하셨는데 그 업보를 지금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출산력을 저하시키는 그렇지.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애를 너무 안 낳아서 반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못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못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이제 인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통계학이잖아요. 그렇죠. 개념 없는 과학을 그렇죠. 한 거죠. 계속 출산율, 합계 출산율만 매달리는데 결국 사람이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 턴을 해야 된다고 말들을 해요. 근데 저는 과문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사회학자 중에 그 고민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인문학적 턴. 그러니까 인구 문제. 인문학적 턴도 뿐만 아니라 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뺏긴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인구학, 가족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조사 방법론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결국 인문학적 턴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무슨 문제가 이런 현상을 낳는가라는 걸 사회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듀르킹적인 방식으로 보면 사회적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을 생산하지 않는 거는 그렇죠. 하나의 사회학적 문제거든요. 네. 사회적 문제거든. 근데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사회학자들 중에 연구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글쎄, 네? 글쎄 제 책에 보게 되면 일본에 이혜영 교수라는 분이 네. 한국에 그 55년에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인구학을 배우셔서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엔이 나서서 전 세계 인구 폭탄이 이제 터지면 큰일 난다 해서 네. 인구 조절 문제를 많이 연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구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혜영 교수도 미국의 포드 재단에서 또 연구비를 받고 펜실베니아 대학이랑 연결돼가지고 한국에 57년, 58년 그때 인구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네. 이제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가 되고 지금은 사회발전 연구소가 됐는데 뭐 사회학의 연구 주제의 변동에는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어떤 네. 연구비가 많은 분야, 그걸 연구하면 연구비 많이 준다더라면 많이 연구가 되는데 60년대, 70년대까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그때 연구재단이 약했기 때문에 외국 재단들이나 유엔 기구 같은 데서 연구비를 많이 따왔거든요.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말하자면 인구 정책이죠. 네. 후진국이 발전하려면 인구를 줄이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인구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의 주류 이제 그 사회학이 된 거지. 인구학을 바탕으로 한 양적 접근.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됐죠, 한국이.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다른 분야도 연구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혜영 교수가 한국 사회학계 인구학을 중심으로 해서 양적 방법 쓰는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한국의 적정 인구라는 게 무조건 많이 늘어나도 안 되고 줄어들어도 안 되고 적정 인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출산율을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 사망률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높아지고를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혜영 선생님 부분에 보게 되면 한국 사회학자 가운데 인구 문제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 북한의 인구 문제 연구하는 분도 있고, 네. 뭐 고령화 사회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여성 뭐 결혼 안 하는 문제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에게 알아들어진 대중사회학, 퍼블릭 소시얼리지, 공공사회학으로 발전을 못 시키고 학자들 사이에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그건 중요한 연구 대상의 하나로 한국 사회학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만약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켜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인구 문제를 연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연구하고 그 일반 기자라든지 뭐 정책 결정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연구 결과를 생산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이혜영 선생님 부분 보면 한국 인구학자들이 과거에 인구 줄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인구 지금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제가 지적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자들이 이런 연구하고 있다는 걸 정리해 놨습니다. 네. 이혜영 선생 부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못해. 게 뭐냐면요. 네. 인구라는 개념이
사람의 숫자를 양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population이란 단어를 사람 입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구, 했는데요. 그렇죠. 인구라고. 네. 중국에서는 못했던 인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 사람은 노동력이지 숫자로. 입이 아니다. 아, 손으로. 네. 그러니까 노동력의 개념으로 사람을 볼 거냐, 식량의 문제로 그래서 인구로 하느냐. 근데 결국 인구라는 표현 자체가, 인구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양화한 개체수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생물학적 개념이죠. 인두라는 말도 있죠. 네. 사람 머리. 그렇죠. 인두세라는 네, 말.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이전에. 근데 그건 거기에도 뭐냐면 국가 권력이 그렇죠. 거버넌트, 거버넌스의 그렇죠. 개념이죠. 이제 푸코가 그렇죠. 얘기하듯이 이제 그런 인구학이냐, 아니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적 턴에서 인간학이 돼야 되느냐. 저는 인구학이 인간학으로 될 때 우리 문제 풀린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근데 이전의 패러다임은 통계학적이거나 그렇죠. 정책을 위한 네. 인구학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의 문제를 보지는 않았던 거죠.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전의 인구학이 갖고 있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학이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사회심리학을 하던 뭐 다른 학문을 도입하던 이걸 한국 사회에 망달릴 때 선생님처럼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의 문제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로 한번 사회학이 좀 분발해서 연구하면 굉장히 좋을 건데 역사학 책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없이 너무 좀 이렇게 인구학 틀에 갇혀 외국 있죠. 이론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런 진짜 한국 사회가 예외적이잖아요. 인구 문제는. 그렇죠. 살아가는 문제죠. 지금 인구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살아가는 문제죠.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문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이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삶에 직접된 연결이기 때문에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굉장히 문화적 차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울리히백 같은 사람, 울리히백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위험사회 하면서도 그런 결혼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랑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론을 좀 수입할 게 아니라 우리 만들어내야죠. 나름대로의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주장이 그겁니다. 그런 게 인문학적 사회학이라는 거죠. 의미 차원이 들어가야 된다. 삶과 연결된. 저는 이제 아카데미 사회학, 비판적 사회학, 역사적 사회학 다음에는 인문학적 사회학. 인문학적 사회학이 미래 사회학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그러면 그게 저는 뭐 주장하는 게 앞에 것들이 없어지고 뒤에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것들이 있으면서 거기 하나가 추가되고 공존하는 걸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추장말 인용한 것처럼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그렇죠. 알 때 네가 어디로 가야 알 수 되는지를 있다. 알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기장 속에 이제 갇혀있는 수인이다.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돼. 장의 그러니까 논리를 알아야지. 선생님의 네 권의 책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자기장, 사회학의 자기장을 보여주신 거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수인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뭘 할 것인가를 미래 사회학으로 좀 얘기하신. 이거 시원하게 아주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내가 어디서 왜 이러고 있는 사회학자들 스스로가 세계 사회학이 있고 한국 사회학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너 자신을 알라. 사회학자 각자 한국 사회학회 회원 한 1000명 되는데 각자가 다 그런 질문을 해봐야지 자기다운 사회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기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그려준 거죠. 아마 선생님 이제 다음 이제 남은 인생의 학문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역사를 쓰셨으니까 역사를 만드셔야겠네요. 그 미래 사회학을 선생님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한국의 문화적 문법 다음에 아마 그 연구가 아마 이것과 연결될 것 같아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 이제 역사를 쓰셨으니까 역사를 한번 만드는 사회학 연구를 하시면 뭐 역사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우리 동료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동료 학자들하고 저 나름대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살아온 역사적 경험, 한국 사회에서 60년, 70년 가까이 살아온 경험,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 사회학적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제가 지금 쓰고 있고요. 프랑스의 이제 그 이스트와드 에고 그거죠. 사회학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았지만 동아시아의 역사 체험, 세계적 역사 체험, 유럽에서 살았던 것들,
뭐 미국에 대한 생각, 음. 뭐 동서 냉전 체제 이런 것이 저한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김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삶으로서 네, 사회학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써보려고 그러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고통,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면 고통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의 고통이 발생하는 사회적 원인은 무엇이고 고통은 인간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일종이에요. 네. 뭐 꼭 감정은 아니고 감정도 포함됩니다만은 고통이라는 거 고통의 사회적 기원과 인간적 해결 방식 뭐 철학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사회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뭐 감정 예 suffering 네. 그런 것도 제가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뭐 그런 크게 보면 임상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거 완화시켜주고 좀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예를 이렇게 도와줘요. 들면요, 이제 이게 좀 약간 빗나간 헬조선. 예. 이 헬조선도 저는 예.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학자 중에 이제 이 헬조선이란 게 이제 비판적 사회학도 아니고 이건 역사적 사회학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뭔가 선생님 말씀대로 인문학적 턴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우리가 지옥이니까 네, 고통이니까. 그렇죠. 헬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출산 문제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아마 청년 실업 문제하고도 연관되고. 이제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부작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맞습니다. 사회학의 이정표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읽어본 독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특히 사회학자들과 그다음에 사회학 주변에 역사학 하는 분들, 철학이나 인문과학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보고 사회학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학계 전체가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저도요. 많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12회 종로 목요서평을 마치겠습니다. 10년 동안 쓰신 책을 좀 1시간 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일을 이루셨고 미래 사회학이 기대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